매일 드시는 생선들이 사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그 생선 정말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생선이라고 다 같은 생선이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에 서서히 부담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생선들 중에 신장에 독이 되는 것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반대로 신장을 지키는 생선은 무엇인지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생선이 신장에 문제가 되는 건 생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트륨과 퓨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퓨린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도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요산이 신장에 쌓여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신장 건강과 직결된 성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퓨린을 분해하고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요산이 훨씬 빠르게 쌓이고 신장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신장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즐겨 먹는 생선 반찬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선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들 중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린 생선, 염장 생선입니다. 자반고등어, 보리굴비처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한 생선들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신장 질환자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20g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데 자반고등어 100g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고등어의 무려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한 토막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쉬운 거예요.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먹을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높아진 혈압은 고스란히 신장의 부담으로 쌓이게 되죠. 짭조름한 맛이 밥도둑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꽤 버거운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건어물류입니다. 멸치 볶음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영양 전문가들은 칼륨과 인이 많은 멸치, 마른 오징어 등 말린 식품은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 칼륨, 인이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인 함량까지 높습니다. 인이 몸에 과하게 쌓이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른 오징어, 북어포, 황태포도 같은 이유로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참치캔입니다. 참치캔은 편리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참치캔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과 식품 라벨에 표시된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성분인데 이게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성분이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참치캔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대형 심해 어류입니다. 횟집에서 즐겨 드시는 참치, 황새치가 대표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황새치 같은 새치류에는 100g당 평균 0.52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틸수은은 몸속에 쌓이는 성질이 있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크기가 클수록 먹이사슬 위에 있을수록 수은이 더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드시는 편이라면 소형 어류 위주로 바꾸시는 게 신장 관리에
생성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에 대한 오해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신장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은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건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생선을 먹으란 말이야? 신장을 생각한다면 정답은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가자미처럼 지방이 적고 퓨린 함량이 낮은 생선들이에요. 흰살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식후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여기에 DHA 성분이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해서 기억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메가3 성분은 무릎이나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훨씬 적어서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구성에 이만한 식품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선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동태입니다. 동태는 퓨린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잘 맞는 게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동태의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해줘서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 부담 관리 측면에서 동태찌개에 두부 한 모 넣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꽤 고마운 조합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자미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인데요. 가자미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잖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나트륨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선 요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간을 하게 되는데 그 소금기를 미역이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미 구이 옆에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면 신장을 생각한다면 참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등푸른 생선이지만 고등어나 꽁치보다 퓨린 함량이 낮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오메가3 지방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연어구이에 브로콜리 한 줌,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동태 두부 맑은 찌개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600ml를 붓고 무 100g을 다박다박 썰어주세요. 물을 먼저 넣고 끓이는 게 포인트인데 무에서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면 동태 한 토막 약 150g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동태가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 반모 약 150g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너무 잘게 썰면 찌개를 끓이는 동안 부서지기 쉬우니까 한 입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한 작은술, 대파 반대를 어슷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맞춥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맑은 동태국이 완성됩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맞추시는 게 핵심입니다. 퓨린이 낮은 동태가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이 편안한 한 끼가 됩니다. 이 동태는 원산지가 정말 중요한 생선인데요.
찬 바다에서 잡힌 동태는 수온이 낮은 환경에서 천천히 자라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쌓이고 살이 단단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동해에서는 잡히는 양이 적기도 하고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제가 먹어본 결과 그 중에서 최고로 비슷하고 맛도 영양으로 따졌을 때도 좋은 걸 찾았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러시아산이지만 가격 측면이나 성분 측면이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실제로 사 먹은 동태를 아래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살이 차고 풍부함을 느끼실 거예요. 신장 건강 챙기시려는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사생선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겁던 느낌이 줄고 식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면서 일상에서 움직임이 늘고 전보다 덜 지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생선은 하루 한 끼,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몇 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두부 한 모, 미역국 한 그릇, 브로콜리 한 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더니 도수 치료 받으라고 하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근데 신기하게 그때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또 뻐근하고 또 아파하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제가 도수 치료사들에겐 어쩌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치료도 수술도 아닙니다. 엉덩이에 있는 근육 딱 하나, 이것만 잡아주면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근육의 이름이 뭐냐면요, 중둔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엉덩이 옆쪽에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통 근육이라고 불려요. 허리 통증과 연관성이 너무 강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조그마한 근육 하나가 약해지면 허리도 아프고 골반에서 소리도 나고 심하면 무릎까지 시큰시큰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가져온 사례를 보면요, 주에 3에서 4회씩 꼬박꼬박 러닝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허리가 더 아파진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닌 중둔근이 문제였던 거죠. 이 근육 하나 잡아드렸더니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허리를 괴롭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년이 될수록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MRI까지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병원을 갔는데 이상이 없다니 정말 답답하시죠? 그래서 또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주사도 맞아봅니다. 받고 나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틀만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근데 나아지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픈 곳만 치료하니까 그래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만 보는 건데 진짜 원인이 허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치료해도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의학에서는 관절 사슬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체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엉덩이, 골반, 허리, 무릎, 이게 전부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에 얹혀 있는 척추뼈가 삐뚤어지고 결국 허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가해자, 원인은 중둔근인데 피해자가 허리인 셈이죠. 문제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도 이 관절 사슬 원리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치료사라면 그냥 아픈 허리만 보고 치료하기 바쁘거든요. 근본 원인이 엉덩이에 있는데 허리만 만지니까 치료를 받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특히 오래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서는 습관이 있는 분들,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 이런 비대칭 습관이 쌓이면 중둔근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겉으로는 허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시작점은 엉덩이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 정확히 어디에 있고 뭘 하는 녀석인지 알아야겠죠? 엉덩이에는 크게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대둔근, 가장 안쪽에 있는 소둔근, 그리고 그 사이에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중둔근입니다. 엉덩이 바깥쪽 골반 옆면에 딱 붙어 있는 그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하는 일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지금 한번 한 발로 서보세요. 들어 올린 쪽 골반이 버틸 수 있는 것, 걸을 때마다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 이게 전부 중둔근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중둔근은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육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근육이에요. 전문적으로 타입 I 지근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력 근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무리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둔근이 약해지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이 대신 일을 떠맡게 됩니다. 원래 중둔근이 할 일까지 혼자 감당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이게 장경인대를 팽팽하게 당기면서 무릎 바깥쪽 통증까지 만들어내요.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듯이 엉덩이에서 시작된 문제가 골반, 허리, 무릎까지 줄줄이 퍼지는 겁니다. 중둔근 하나만 제대로 잡아주면 몸이 달라집니다. 먼저 허리가 가벼워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뻣뻣한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골반이 안정되니까 골반에서 나던 뚝뚝 소리도 줄어들어요. 이 소리가 뼈 빠지는 것 같아서 무서우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이건 안대나 근막에 뼈에 걸려서 튕기는 소리인데 중둔근이 제 역할을 하면 마찰이 줄어들면서 소리도 함께 잦아듭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편안해져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바깥쪽이 시큰하셨던 분들, 중둔근이 골반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무릎으로 가던 부담이 확 줄거든요. 다리 저림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 놀라실 거예요. 엉덩이 근육 하나 풀었을 뿐인데 다리 저림이 사라졌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주간 중둔근 강화 운동만 했는데 통증 환자 24명 중 22명, 그러니까 91.7%가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재발도 없었어요. 비싼 치료가 아니라 운동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자료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의 대표 증상은 사실 허리 통증이 아니라 방사통이에요.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를 타고 발끝까지 내려가는 저림과 통증이 진짜 디스크 증상입니다. 다리 저림 없이 허리만 아프시다면 디스크가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트렌델렌버그 테스트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 발로 서보세요. 들어올린 쪽 골반이 툭 하고 아래로 떨어지나요? 그건 바로 중둔근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편하게 누워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정상이면 70도 이상 올라가는데 조금만 들어도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확 오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는 잘 올라가는데 엉덩이 옆쪽이 뭉직하게 아프다면 중둔근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세 번째는 엉덩이 옆 눌러보기입니다. 골반뼈 바로 아래 엉덩이 옆쪽을 엄지로 꾹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허리까지 아프거나 다리 쪽으로 찌릿하게 퍼지면 중둔근의 통증 유발점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중둔근을 직접 풀어보고 강화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랑 폼롤러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칙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폼롤러로 중둔근을 풀어주기입니다. 이건 운동 전에 꼭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있는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먼저 풀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운동을 해야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폼롤러를 엉덩이 옆쪽 아래에 놓고 옆으로 눕습니다.
팔 힘을 빼고 체중을 실어서 중둔근 부위를 천천히 굴려주세요. 네, 천천히 굴려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딱딱한 폼롤러 쓰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타입 EVA 폼부터 시작하세요. 근육을 처음 늘려주는 거라서 약하게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중둔근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3분 정도 굴리다 보면 여기가 다리랑 이어지는 곳이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으실 겁니다. 뭉친 곳에 닿으면 좀 아프실 텐데 풀다 보면 통증이 줄어들면서 시원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폼롤러는 반드시 근육 위에서만 굴리셔야 됩니다. 뼈 위에 직접 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허리뼈 쪽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신경이나 이런 게 다 눌릴 수 있습니다. 한 부위에 5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크램쉘 동작입니다. 이거 오늘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서 양쪽 무릎과 양쪽 복숭아뼈를 딱 붙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1단계에는 발목은 붙인 상태에서 무릎만 천천히 위로 벌려주세요. 이때 엉덩이 옆쪽에 딱딱하게 힘이 들어오는 느낌, 그걸 느끼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골반이 같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골반을 꼭 고정하시고요. 골반이 함께 돌아가 버리면 중둔근 자극이 빠져서 운동 효과가 없어집니다. 15회씩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자, 2단계. 1단계가 어렵지 않으셨다면 이번엔 무릎과 함께 발목까지 같이 들어 올려줍니다. 같은 요령으로 15회씩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자, 3단계. 이것도 수월해 주시면 다이소나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탄력 밴드를 무릎에 걸고 해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중둔근에 힘이 잘 느껴지시려면 한 손을 엉덩이 옆에 대고 근육이 수축하는 걸 직접 만져보면서 하시면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바로 선 다음에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3초로 유지하고 내려주세요. 10회 반복해 주시고 이 동작은 종아리 근력과 균형 감각을 함께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짐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4자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다음에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숫자 4처럼 보이잖아요. 허리를 세운 채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엉덩이 옆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30초에서 40초 정도 유지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같이 해주세요. 4자 스트레칭이 좀 힘드신 분들은 세 번째 까치발 들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스트레칭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은 단 2주만 누워 지내도 근육과 균형 감각을 잃는다고 경고합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동작들 매일 아침에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폼롤러로 먼저 풀어주시고 크램쉘부터 까치발까지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비싼 치료 받으러 가시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스스로 회복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아침에 저랑 함께 하신 겁니다. 콜라겐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가지만 챙기세요. 몸속 콜라겐 60세가 넘으면 4분의 1로 줄어들죠. 20대 중반에 100%였던 콜라겐 생성 능력이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60세가 넘으면 25%밖에 남지 않습니다.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빡빡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처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콜라겐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영양소와 콜라겐을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왜 콜라겐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걸까요? 피부는 물론이고 뼈, 근육, 관절, 장, 점막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접착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멈춰가는 겁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자외선,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훨씬 더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올바른 영양소를 제때 챙기면 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60대에게 콜라겐 생성 능력이 25%에서 62%까지 회복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콜라겐은 먹어도 그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분자가 너무 커서 몸이 소화하면서 다 쪼개버려요. 진짜 핵심은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재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입니다. 4위는 단백질, 정확히 아미노산입니다. 콜라겐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려면 그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리신, 프롤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아미노산입니다. 이 원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갖춰져 있어도 콜라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래 끓인 사골국물, 닭곰탕, 속꼬리찜입니다. 뼈와 연골을 오래 끓이면 안에 있던 글리신과 프롤린이 국물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끓이는 시간이거든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끓여야 영양소가 충분히 우러나오는데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영양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사골국을 고아 드셨던 게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였습니다. 국물 요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로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단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몇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 버리거든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 두부 한 모, 저녁 닭고기 한 토막 이렇게 나눠서 꾸준히 채워주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3위는 구리입니다. 콜라겐 섬유가 만들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섬유끼리 서로 교차 결합이 되어야 진짜 탄력이 있고 탄탄한 조직이 완성됩니다. 이 마지막 결합을 완성하는 게 바로 구리거든요. 구리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져도 흐물흐물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마지막에 시멘트로 굳혀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구리가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구리와 아연은 서로 흡수를 경쟁합니다. 아연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구리가 결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균형 있게 채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구리가 가장 풍부한 식품은 단연 굴입니다. 굴 100g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구리가 들어있어요. 굴이 제철이 아니거나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캐슈넛이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캐슈넛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셔도 하루 구리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그냥 집어 드시기만 해도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구리가 풍부하거든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하루 2-3조각 정도만 드시면 구리 보충과 함께 항산화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중금속이 없는 다크 초콜릿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드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구리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세포가 콜라겐을 다시 만들라는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2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 합성 요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가동 버튼 같은 겁니다. 재료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이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아연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상처 회복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탈모가 심해지거나 미각이 둔해지는 것도 아연 결핍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특히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적어진 어르신들일수록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까 3위 굴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굴은 아연도 최고입니다. 굴 하나로 구리와 아연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고기도 좋습니다. 특히 살코기 부위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 1위는 비타민 C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3가지가 전부 갖춰져 있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강력한 삼중 나성 구조로 단단하게 엮이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합 공정의 핵심 부품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과 지키는 역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수백 년 전에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던 선원들이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면서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비타민 C 부족으로 콜라겐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C가 콜라겐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 이야기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C 우리 밥상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고추 하나만 봐도 그래요. 풋고추 100g에 비타민 C가 무려 1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피망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망 반 개만 드셔도 권장량은 훌쩍 넘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면 반찬으로도 훌륭하고요. 양배추는 쌈으로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면 비타민 C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빼놓을 수 없죠. 아보카도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콜라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귤 2개, 3개, 딸기 한 줌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단 비타민 C는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끓이거나 볶으면 절반 이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고추도, 피망도, 브로콜리도 가열을 최소화하고 생으로 드시는 게 비타민 C 섭취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콜라겐을 만드는 4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위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채워 넣어도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떡에 물 붓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영양소만큼 중요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콜라겐은 깊은 수면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잠자리에 드신 직후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이때 콜라겐 생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기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주무시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이 콜라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2번째는 자외선 관리입니다. 피부 노화와 관련된 손상의 최대 90%가 자외선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가벼운 선크림 하나가 콜라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단, 햇볕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한낮 강한 자외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3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장이 건강해야 콜라겐 원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흡수가 안 돼요.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장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전통의 식단이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마지막 4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몸 안에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콜라겐 섬유를 딱딱하게 굳히고 망가뜨립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로 잘 안 되신다면 바나바잎 추출물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지나면 피부 윤기가 먼저 달라져요. 거울 보실 때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한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관절을 감싸는 완충 역할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이 장 점막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각 순위 하나 드린 작은 팁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와인이 항암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인 속에는 파네솔 성분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파네솔이 와인이나 맥주에 비해서 10배, 최대 25배까지 많이 들어있는 술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이 담긴 바로 그것! 마트에서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술! 바로 막걸리입니다. 베타시스테놀이라는 성분도 한몫하는데요. 이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맥주나 와인보다 10배에서 50배까지 높은 수치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 막걸리나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막걸리라고 하면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건강 생각해서 술을 줄이시는 분들도 많고, 차라리 와인이 몸에 낫다고 해서 와인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항암 성분은 막걸리가 와인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부터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암세포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내가 마셔봐서 아는데 그거 머리 아픈 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쌀이 귀했어요. 정부에서 쌀로 술 만드는 걸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막걸리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쌀로 정성껏 빚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건강 발효식품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암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면역세포가 이걸 알아서 잡아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하나 둘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챙기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지금 안 챙기면 5년 뒤, 10년 뒤에 몸 상태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걸리를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답은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파네솔입니다. 파네솔은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향기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놀라운 게 암세포한테만 골라서 너 더 이상 잘하지 마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전문 용어로는 암세포의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분열해서 퍼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네솔은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아포토시스라는 과정도 촉진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수명이 닿으면 알아서 사라지는데 암세포는 이걸 무시하고 계속 살아남으려 합니다. 파네솔이 바로 이 암세포의 꼼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식물성 스테롤이라고 하는 건강한 기름 성분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같은 암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여러 발표됐어요. 게다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데, 만성염증이라는 게 사실 암이 자라는 토양이거든요. 그 토양 자체를 메마르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자, 세 번째, 스쿠알렌입니다. 이건 원래 상어 간유에서 추출하는 걸로 유명한 성분인데, 막걸리 침전물 속에서도 들어있어요. 세균이나 암세포를 잡아내는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항암 성분 이야기고요. 막걸리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유산균이 약 700억에서 800억 마리가 살아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 요구르트를 100병에서 120병을 마셔야 막걸리 한 병의 유산균 양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거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야 암을 이길 수 있는 건데, 막걸리가 바로 이 장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막걸리 한 병에 식이섬유가 약 15g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과 4개, 5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양이에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해주고,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장 건강 하나만 놓고 봐도 막걸리는 정말 대단한 발효식품인 겁니다. 거기다가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중에 7가지가 막걸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청주, 맥주, 소주에 비하면 훨씬 높은 편이에요. 소주는 단백질이 아예 제로거든요. 이래서 막걸리를 그냥 술이라고 부르기 정말 아까운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장이에요. 유산균이 장까지 내려가면서 유익균을 늘려주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이 막걸리 한 잔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다르다고 하시는 게 바로 이 유산균과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피부가 달라집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페닐알라딘이라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가 피부 재생을 돕거든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막걸리의 일종인 이화주가 대표적 미백 물질인 코지산과 동등한 수준의 미백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막걸리로 세수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셨던 게 그냥 속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피로 회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의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이 갈증도 해소하고 몸속 에너지 회전도 돕는 거예요. 예전에 농부들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한 사발 드시고 다시 일하러 나가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뜻밖인 게 하나 있는데요. 막걸리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 누룩 추출물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ACE 억제 활성과 혈소판 응집을 막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혈관이 굳거나 막히는 걸 예방하는 데도 한몫한다는 겁니다. 2019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막걸리 속 유산균 14개 균주를 분석했는데 우수한 항산화 효과와 항균 활성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메타지놈 분석이라는 첨단 분석 방법으로 전통 누룩으로 만든 막걸리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실제로 개선한다는 걸 입증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한국인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술을 꽤 많이 마시는 편인데도 알코올성 위험 발병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도 강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막걸리에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와인 패러독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막걸리 패러독스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2016년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는 막걸리 속 베타시스테롤이 위암 종양을 줄이는 효과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막걸리의 항암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루 2잔 이하로 드세요. 막걸리 2잔이면 약 400에서 450ml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건강 효과를 누리면서도 알코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이에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마셔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하게 드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은 다른 술과 똑같이 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생막걸리를 고르셔야 됩니다. 막걸리는 크게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로 나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유산균이나 효모의 건강 효과는 전부 살아있는 미생물 덕분입니다. 살균 막걸리는 열 처리를 해서 유산균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유통기한은 길지만 건강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마트에서 고르실 때 냉장 코너에 있는 생막걸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흔들어서 드세요. 가끔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고 흔들지 않고 맑은 부분만 드시는 분이 있는데 막걸리병 아래쪽에 하얗게 가라앉은 침전물 보이시죠? 그 침전물 속에 파네솔, 베타시토스테롤, 스쿠알렌 같은 항암 성분과 유산균 식이섬유가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윗물만 따라 마시면 좋은 성분의 절반을 버리는 거예요. 드시기 전에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침전물이 골고루 섞이도록 한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아스파탈이나 액상 과당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막걸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쌀로만 자연 단맛을 낸 무감미료 막걸리가 가장 좋고요. 지역 농업법인에서 만든 전통주 분류 막걸리를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막걸리 하면 녹두전인데 막걸리와 녹두전은 환상의 조합입니다. 녹두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동의보감에서도 녹두는 모든 독을 해독한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해독작용이 뛰어나요. 술독을 중화하면서 오장을 보호해주니까 막걸리 안주로는 이만한 게 없는 겁니다. 숙취가 걱정이시라면 배나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과일들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해서 숙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커피나 사우나, 해장술은 오히려 숙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마트에 가시면 냉장 코너에서 생 막걸리 한 병 집어보세요. 그리고 두부김치 하나 같이 사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